미국 쌀에서 바구미가 몸부림치며 죽어갔다.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위해 1990년 11월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며 미국 쌀을 구입해 왔습니다. 이 구입해온 미국 쌀 10종류를 요코하마 국립대학 환경과학연구센터에 부탁하여 잔류 살충제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가지 샘플에서 유기인계 살충제 마라치온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때 최고치는 0.19 ppm. 이 마라치온이 검출된 미국 쌀과 일본 쌀에 바구미를 넣어서 비교 검사한 결과 미국 쌀 후 50마리 중 얼마가 있었습니다. 같은 실험을 그 후 2번 더 해본 결과 똑같이 10마리가 죽었습니다. 일본 쌀에서는 바구미가 원기왕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쌀에서 바구미가 왜 죽어갔을까요? 원인은 쌀의 수확 후 사용되는 포스트 하비스트 농약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김밥에 적합하다는 호주산 쌀은 어떠할까요? 91년 4월과 12월에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구입한 30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유기인계 살충제 피리미 포스메칠이 26가지 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호주의 살충제 잔류 기준은 현미 2ppm, 백미 1ppm인데 그러나 실험 결과는 현미에서 최고치 3.7ppm, 백미에서는 최고치 1.7ppm이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살충제가 검출된 호주산 백미와 일본 쌀에 바구미를 넣는 같은 실험을 해본 결과 일주일 후 호주 쌀에 넣은 50마리 모두가 죽어 있었습니다. 세계 제1의 쌀 수출국으로 알려진 태국. 이 태국 쌀을 수입하는 파리와 멜버른에서 태국 쌀을 구입하여 일본에서 같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피리미 포스메칠이 1.1 ppm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미를 넣은 실험에서는 일주일 후 50마리 중 36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외국 쌀에 잔류하고 있는 살충제. 이 살충제들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92년 3월 1년 이상 경과한 미국 쌀에서 마라치온이 0.07 ppm 검출되었습니다. 그 속에 바구미를 넣어본 결과 7마리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의하면 아크테릭은 21개월 잔류합니다. 렐다는 조건이 좋으면 10년을 잔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잔류 기간이 긴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쌀을 장기간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쌀 저장을 위한 창고. 이 창고의 대부분은 그림과 같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벌레가 침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침입한 벌레를 막기 위하여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있고 오랫동안 살충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장기간 분해되지 않는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은 저장해야 되는 일본 쌀에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데도 벌레가 안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 창고가 원래 벌레들의 침입을 막는 밀폐형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벌레의 번식을 막는 저온 창고로 개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쌀에 장기간 잔류하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거리 수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태국 쌀은 국내용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수출용이 되면 장기간 이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하비스트 농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수출된 파키스탄, 인도 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광대한 땅을 가진 호주의 경우 수출뿐 아니라 국내용이라도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국내 수송에 장시간 걸리므로 벌레 때문에 정미소에서 포장하는 과정에서 살충제를 스프레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살충제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스프레이하는 것일까? 미국 렐단의 카다로그 표시를 보십시오. 카다로그에는 큰 장갑을 끼고 가스 마스크를 하고 레르단을 혼합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페니트로치온의 사용 설명서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쌀에 혼합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 하비스트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실제로 농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포리탱크에는 물이 들어있고 약을 넣습니다. 이 꼭지로부터 살충제가 나옵니다.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은 손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손에 농약이 묻으면 물로 비누질하여 씻어버려야 합니다. 또 가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입에 들어가면 해독제를 먹어야 합니다. 쌀을 창고에 넣을 때 우선 쌀을 정미하여 백미로 만든 후 살충제를 직접 쌀에 혼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표시와 농약을 식품 첨가물처럼 직접 쌀에 혼합하는 사용법은 곡물에 쓰이는 포스트 하비스트 살충제의 공통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곡물이 창고 안에 들어갔을 때 벌레의 피해가 없는 한은 그런 약을 쓰지 말고 벌레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쌀의 생산이 제일 많은 아칸소주에서는 정부와 대학이 쌀에 살충제를 혼합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 이외에도 태국 정부가 6가지 살충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쌀은 어떨까요? 일본 벼에는 적어도 미국 쌀보다 약 7배의 살충제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농약을 하비스트에 사용됩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쌀은 잔류 검출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납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유기인계 살충제의 잔류치가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0.0005 ppm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쌀은 그의 최대치가 일본의 약 300배 이상, 호주의 최대치는 일본의 약 3000배 이상 쌀에 잔류되는 것이 됩니다. 쌀 시장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개방하면 들어올 여러 가지 외국 쌀. 걱정되는 안전. 국제 기준을 지킴으로써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후생성은 포스트 하비스트 농약의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이 쌀에 쓰이도록 인정된 4가지 살충제 중 하나인 페네트린을 기준 이하인 1.4 ppm을 쌀에 섞어 실험한 결과 이처럼 기준 이하인데도 바구미는 죽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쌀을 수입했을 때 과연 안전이 지켜질까요? 잔류량이 적으므로 안전하다고 대개 이런 식으로 이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양이 적다는 것이 도리어 더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개 ppm에서 ppb에 걸친 양인데 그런 것들이 소량이지만은 장기간 체내에 계속 들어가면 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면역 계통에 내성이 생기고, 두 번째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고, 더 나아가 내분비계,
특히 호르몬계의 이상이 생기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눈의 시신경, 즉 가장 예민한 눈 속의 섬유 부분이 약해져서 활동이 중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몸에 무력감이 생겨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어집니다. 트렁크를 들 수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조기에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과 후 손의 힘이 전혀 달라집니다. 또 발에도 이상이 생겨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여 발바닥이 불타습니다. 끝만 땅에 붙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나아가서는 다리가 축 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농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먹던가 거의 안 들어간 것을 먹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먹는다면 몸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비타민 C가 또 중금속의 균이 깨진다. 즉 마그네슘, 칼슘, 아연이 떨어짐으로써 균형이 깨져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물질 과민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로 명백해진 것들입니다. 외국산에 잔류된 농약은 포유동물에 해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마라치온의 경우 양이 0.01 ppm이라든가 0.1 ppm일 때 그 수에서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들의 동물 시험 결과 눈에 빛을 쏘이면 ERG라는 각막에서 즈류가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보통 크기이지만 그때는 차차 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0.01 ppm 정도에서 커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서 더욱 악화되며 아주 중증이 되는 단계에는 0.01 ppm에서 0.1 ppm, 1 ppm이 되면 상당히 중증이 되며 더 높아진 증상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나아가면 아예 증상이 안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0.1이면 절대 안전하다고 안전치라고 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수준의 실험을 장기간 동안 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절대적으로 살펴봐야만 됩니다. 일단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제1의 쌀 수출국 태국. 이 나라는 관계 시설이 없는 논이 8화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가뭄이나 병충해, 홍수 등 천재가 일어나면 흉작이 되어 생산량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자연의 이상 기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 6월 필리핀의 루손 섬에 비나츠보 화산이 대폭발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은 2개월 계속된 비로 대홍수가 일어나 농산물이 대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동남아 최대 하천 메콩강의 범람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캄보디아에서는 10만 헥타르의 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5년 계속된 가뭄으로 강물을 끌어쓰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되면 물 부족으로 쌀 생산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자연의 이상 기상으로 쌀의 공급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일어났던 아사마산의 화산 대폭발은 지금 가봐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만 몇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지구 전체를 덮었기 때문에 햇빛이 약해져 작물 재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한 예는 많습니다. 특히 화산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쌀의 경우를 보면은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쌀의 양은 전체 생산량에서 보면 아주 작습니다. 3%, 약 1,500만 톤에 불과합니다.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미국,
태국, 호주 등지의 쌀 생산에 영향을 주는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면 금방 생산량이 줄어들어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특히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쌀은 공급량이 매우 적어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원자력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이 농산물을 오염시켜 쌀 생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특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게 쌀이라고들 하는데 무역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의 경우에도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출로 놔두는 양이 적은 쌀, 만약에 일본이 주식인 쌀의 자급률을 줄이고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콩을 수입 금지할 때와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일본의 노는 몇백 년, 아니 그 이상의 연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토 유출을 막는 환경 보전형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물의 제어 작용에 공헌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노는 자연의 관계 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라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논이 필요하다는 감상주의는 버린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논은 국토 보존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보존의 역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계산한 예가 있는데 12조 엔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12조 엔이라는 것은 일본 전체의 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환산한 것으로서 일본 전체적인 것으로 1인당 계산하면 매년 10만 엔이 됩니다. 이 10만 엔이란 돈은 만약 환경 보존 기능을 하는 논이 없어지면 그만큼의 돈을 들여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것은 금액으로는 3조 엔이므로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이 몇 배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쌀, 공급의 안정, 국토 보존을 위하여는 일본의 벼농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황은 자연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후계자 문제에 있습니다. 농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10년 후면 농민이 약 반수로 준다고 합니다. 소규모로 경사지가 많고 효율이 나빠 경제적 채산성이 안 맞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땅값이 비싼 것도 일본 농업의 발목을 잡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논의 땅값을 비교하면 무려 30배. 이것만으로도 단순히 일본과 미국의 쌀값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곡물 자급률은 현재 30%로 더욱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미 각국에서는 어떤 농업 정책을 시작했을까요? 그건 미국은 90년 농업법으로 유기농업을 공인했습니다. 농산물 과잉으로 고민하는 이 시는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조금 쓰는 로우 인푸트 농업을 권장하는 한편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경향을 본받아 국토에 맞는 농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의 제안으로 안전성을 중시하는 농업의 육성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수입되는 밀이나 콩에는 높은 수준의 포스트 하비스트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옥수수에는 곰팡이 방지제 TBZ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TBZ는 쥐의 태아에 기형을 발생시킨 최기형성 물질입니다. 이 위험한 TBZ가 가축의 사료로 혼합되어 사용되니 우리가 일상 먹고 있는 계란이나 우유, 고기 등은 안전성으로 말하면 불안합니다. 적어도 임산부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사료도 어느 정도 자급이 필요합니다. 제2의 제안으로는 이 시의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농업 인구의 경감, 경사지가 많은 농지, 이것들을 생각하면 보호가 필요한 것이 명백합니다. 제3의 제안으로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보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는 규모 확대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중산간 지역의 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수확한 쌀을 사료용으로 쓰면 세 가지 제안은 모두 가트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안들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농민이 자기 의사로 생산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안전성, 이것을 제일로 생각하고 이시 여러 나라처럼 식량의 자급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